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연기법을 이제 과학적으로 고찰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하니까 결국은 연기법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머리 겔만이 말한 대로 연기법을 과학적으로 고찰하면 그게 그대로 복잡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복잡계는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걸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결국 연기법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는 언급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복잡계가 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강의를 하는데 좀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100페이지 100페이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양이니까 시간이 어쩌면 오늘 9시에 못 끝날지도 모르니까 양해하시고요. 그리고 처음 듣게 되는 강의일지도 모르니까 뭐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법과 복잡계로서 연기법과 복잡계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할 때는 연기법이라고 그러지만은 이제 과학자들이 말할 때는 그걸 복잡계라고 말한다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복잡성의 과학, 복잡계 이론을 복잡계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복잡성의 과학 또는 복잡성 과학이라고도 말하는데, 결국 알고 보면 우리 업은 공능이 있다고 그러죠. 공능이란 말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어떤 업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옛날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어떤 정보인데, 정보는 굉장히 추상적인 건데 그것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건 이상해 보이지만은 그것들이 뭔가 서로 작용하면서 어떤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건 결국은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자기 조직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잡계 이해를 위한 기초 개념과 용어가 필요하니까,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첫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세상 모든 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뭐 길게 써놨는데 먹이 사슬로 이루어진 생태계, 뭐 인간의 국제관계, 인간의 마음에 대한 소비 심리에 의해서 변동하는 시장의 경기, 그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의 그물망, 또 인간의 혈관 조직, 인간의 마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여튼 별들의 탄생과 진화, 하여튼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보면은 어떤 특별한 종류의 복잡함이 있습니다. 이런 세계를 가리켜서 화엄교학에서는 중중무진법계라 그러고, 이제 연기법을 과학적으로 정리해 이뤄낼 수 있는 복잡성의 과학에서는 그 구성원이 연기적으로 얽힌 계를 가리켜 복잡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계라고 해서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을 그냥 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머리 겔만 얘기는 특별하게 하지 않고요. 불교 인과론 단순계, 연기성 복잡계만 한다고 해서 머리 겔만이 말하는데, 하인츠 페이겔스라는 그 물리학자가 이 사람 교통사고로 좀 일찍 죽긴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1987년인가 이성의 꿈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요. 복잡성의 과학을 지배하는 나라와 결례가 다음 세기에 경제와 문화와 정치에서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복잡계가 바로 연기법이니까 연기 이치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초인이 되고 그런 국가가 세계 문화 도덕의 중시가 될 거란 뜻인가 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잡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잡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계점이라는 얘기를 한번 과학적으로 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릴 필요인데, 어떤 물리량을 경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온도라든지 뭐 압력이라든지 속도 같은 거가 있는데, 보통 흐르는 물의 경우에는 물이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온도일 수도 있고요. 그거 하여튼 어떤 물리량 경계에서 어떤 값을 넘어서 버리면 물리적인 그 물질 성질이 확 달라집니다.
그런 물리량의 값을 임계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럼 사람 마음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육주 해능은 일자 무식군이었는데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뭐가 번쩍 뛰어가지고 그냥 그때 깨달았어요. 바로 그런 거죠. 요 말 듣는 그 순간이, 그러니까 요 말이를 들었을 때 그 해영 선사의 마음은 임계 상태에 있어가지고 요 말 듣자 마음이 딴 마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도 임계점이 있는가? 있다면 그 임계점이 무엇일까? 이건 뭐 물리학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 물리적으로 기술할 수 없지만은 현상만 놓고 보면 분명히 깨닫기 전에 해능선사와 깨달은 후에 해능선사는 그 어떤 그 임계점을 거친 거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죠. 내란자를 강가에서 계명성을 보고 딱 깨닫는 그 순간하고 그 전하고는 딴 마음이니까 그런 게 임계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상전이라 부르는데, 뭘 상전이라 부르냐면 페이지란 말은 물체의 모양, 물체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바닥 상태에 있다가 어떤 점을 중심으로 요게 임계점이라 요게 만약 그 어떤 물리량이라 치면 어떤 값을 계속 갑자기 확 바뀌죠. 그러니까 계명성을 보는 그 순간 부처님이 몸 범무용하면서 부처의 마음을 갖고, 우무소저의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해능선사의 마음은 이렇게 깨침의 몸을 갖으니까 이런 걸 상전이라고 합니다. 상이란 말은 모양이죠. 그죠? 임계점을 전후로 하여 개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상전이라고 하니까 부처님도 그 다음에 해능선사도 다 마음에서 또 상전이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리학은 하나하나 물리의 값으로서 어떤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기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일 계기로 특별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을 물리계의 상전이에 우리가 비유하는 것은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전이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이 철원자는 하나하나가 여기 다 자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삐뚤삐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삐뚤삐뚤 되어 있는데 여기 철원자죠. 철원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은 요게 N극, 요게 S극인데 여기 N극, S극이니까 방향이 제멋대로니까 이 철이 자석 역할을 못 하는데 여기에 강한 자기장을 걸어줌으로써 요 순서를 다 정렬시켜버리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석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물질인데, 보통 물질은 철과 달리 삐뚤삐뚤한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강한 자기장을 걸어주면 한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 쓴 대로 원자 자석들이 한 방향을 지면 철덩어리가 전체가 자석이 되니까 어떤 여기서는 무질서했던 것이 요 양쪽에서는 무질서했던 것이 이쪽에서는 질서를 갖게 되니까 이것도 상전이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자석이 아니었는데 어떤 걸 계기로 해서 자석이 됐기 때문에 상전이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이 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씀씀이도 또 우리의 삶도 철분자가 다를 거 없습니다. 가르침과 수행에 따라 질서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욕망과 충동에 끌려서 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 되는 대로 살던 사람이 어떤 일을 계기로 질서 있고 경건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한테는 마음속에서 상전이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본질적으로 범과 부처의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이 철분자기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보통 물질이고 이건 철인데 보통 물질인 경우에도 자석을 걸어주니까 이렇게 되고 철의 경우 이렇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범부와 여기 범부라면 부처는 차이가 없는데 단지 상전이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자석이 되듯이 부처님은 그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진 거라고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철 분자가 어떻게 해서 갑작스럽게, 이건 특징이 뭐냐, 갑작스럽게 변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770도인데, 여기는 좀, 딴 철이 돼가지고, 여기가 봅시다. 이건 1000도가 넘었는데요. 뭐냐면, 차가우면 질서가 이기고, 뜨거우면 무질서가 이기는데, 질서와 무질서를 갖는 온도의 중간쯤에, 질서와 무질서 중 어느 쪽도 상대방을 앞다지 못한 영역이 있거든요. 철의 경우에는 770도를 전후로
여기를 요건 좀 딴 거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거보다 온도가 높으면은 무질서한 거, 온도가 낮으면 질서가 되는 그 자석이 되니까 요 경우에는 770도가 임계점이 해당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임계점 돼서 임계점 부분에 근데 뭐가 그 다른 것과 다르냐? 예를 들어 철의 경우에 아까 770도를 여기 수레가 있는데 그 170도를 가열해 놓으면은 그보다 높아지면 아무리 강한 자기장을 걸어도 자석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자기장을 걸으면 자석이 되는데 그 770도라는 건 어떤 특징이냐면 요동이라고 해가지고 임계점 부분에서는 아주 작은 요동 어떤 그 의해서도 개의 상태가 카오스의 나비의 것처럼 민감하게 무슨 변화가 조금만 일어나더라도 그 상태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고려하는 시스템이 임계점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 사이에 상호작용은 작아요. 약점에 여기 철 분자가 많이 있는데 임계점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 분자와 이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작은데 이 상태에서는 시스템의 일부에 외부에서 웬만큼 섭동을 그러니까 외부에서 거기에다가 변화를 주는 걸 섭동이라고 그러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요동이라고 그러는데 섭동을 줘도 영향이 크게 퍼지지 않아요. 그런데 걔가 임계점 부분에 이르면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긴밀해지고 작은 요동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약간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금방 저까지 전달됩니다. 그래갖고 마침내 걔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극히 작은 요동이라도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거시적 현상으로 증폭이 돼서 변화가 굉장히 커진다는 뜻입니다. 임계점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임계 현상이라는 걸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해놓으면은 어떤 물리적인 개가 상전이하는 경계에서 큰 요동을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데 요동이 크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해당하는 개가 아주 작은 외부 작용에 대해서도 큰 반응을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걸 임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계 현상은 바로 우리가 그 선성들이 점수냐 도노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불리한 얘기가 아니에요.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깨닫는다는 건 반드시 범부가 부처가 되는 거니까 이건 도노 맞아요.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이 도노인데 근데 그게 도노가 일어나려면 임계점 부근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계점 부근까지 오기에는 올 때까지는 저쪽에서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임계점까지 끌고 오는 건 분명히 점수죠. 따라서 임계현상은 점수와 도노에 비유할 수 있는데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수행 효과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래해도 뭐 나은지 있는지 잘 모를 정도인데 그러나 노력을 많이 해서 임계점에 이르는 순간 서산대사는 닭 울음소리에 깨끗다고 그러는데 닭 울음소리라는 작은 요동이, 요건 섭동이 되겠죠? 뭐, 내부에서 했다면 요동이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다우름 소리에도 대응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점수와 도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임계점 부분을 끌고 올 수 있는 것을 점수라 부른다면, 임계점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범부가 부처가 되는 그 순간은, 도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점수의 끝이 도노인 거지, 그 둘 나눌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이무 작용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이렇게 요동을 가더라도 크게 변한다면 예측을 못하겠죠. 미혹과 깨달음의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인간한테는 어떤 다구름소리를 계기로 닭이 우기 전까지는 미혹한 상태였는데 다구름소리 계기로 깨달음 상태가 있다는 걸 봐서 사람의 마음은 임계점 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 다 아마 좀 노력하면 깨칠 수 있을 겁니다. 이 평생 내에. 부처님은 마지막 니까에 보면 7년이라 그랬고, 또 뭐 화엄경 같은 데 보면 뭐 삼아성지급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뭘 가르치는지는 말 못하지만, 어쨌든 그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7년만 열심히 하면 뭐가 달라진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조주 스님 같은 분은 보니까 30년만, 법당에, 선방에 앉아서 한번 화두를 들어보라. 네가 정성껏 들었는데도 못 깨친다면 노송의 목을 베어가라 그랬는데
그건 뭐 농담이 아닐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 평생 저기 한 10년, 20년 이렇게 하면은 깨침에 이를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 지금 이 과학적인 용어로 보면 우리 마음이 임계점 근처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20년만 열심히 하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순간 다구름 소리에 깨칠 겁니다. 여기서 no function, new function이란 말은 마음의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부터 이런 상태로 바뀐다. 또는 물리적인 상태가 그렇게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임계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도노가 있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임계점을 넘을 때 의식 상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내 마음은 본보의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깨침의 마음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평형과 비평형. 이거 그냥 다 펴놓고 할게요. 평형은 이 길부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는 개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대상은 그냥 일단 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가 그 거시스 상태란 말은 세부적인 거 말고 우리 뭐 방 안의 공기라 치면 온도, 뭐 기압 또는 뭐 부피 이런 것 등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안정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주불면의 아토는 항상 평형 상태에 있는 거네요. 거기 변함없으니까. 입안의 공기도 뭐 웬만해서는 온도 안 변하잖아요. 그죠? 한번 지금 조금 약간 더운가요? 이 더웠던 상태가 내가 기침 한번 한 데서 갑자기 추워진다 그러면 이건 임계점이 있을 텐데 이 지금 방 안의 공기는 임계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침 한번 한다 해서 시원해지진 않아요. 근데 비평형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의 거시스 상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그게 바로 비평형이란 말이 불교적인 말로 한다면 재행무상이죠. 모든 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식에서 본다면 우리의 식의 흐름,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가 항상 변하면서 흘러간다. 이렇게 될 테고요. 그렇지만 이 평형계는 결코 복잡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평형계에서도 아까 자석 같은 경우가 그런데 임계점 부근에서는 복잡한 패턴이 존재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그 연구실 밖에서는 임계점이 되도록 매개에서 정확하게 맞출 수 없고 이런 거는 우리가 복잡한 패턴이 존재하더라도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재미있는 복잡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평형계의 상전 연구는 물과 같은 것도 평형계 있거든요.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해가지고 온도를 얼마만큼 올려 300몇 도까지 좀 될 텐데 올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그 온도를 올려도 기체하고 액체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데가 나와요. 그래서 평형계 상전 연구는 자연계에서 광범하게 일하는 복잡성에 대한 통찰력을 주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비평형계에 대해서만 흥미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겠다. 이게 복잡계 이론을 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잡계는 재행무상하고 재행무상한 곳에 대오가 있다. 우리가 재행무상하지 않으면은 범벅 어떻게 깨치겠어요? 재행무상하면은 그동안까지 사람들이 불교를 오해해가지고 뭐 더덥다, 허무하다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고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대오가 있는 거죠. 그 질서와 무질서. 이것도 다 그냥 펴놓고, 한꺼번에 펴놓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혼돈을 많이, 이제 여기서 과학을, 연구한 분들이 계신데 아닌 분들은 질서와 무질서와 마구잡이와 혼돈을 좀 이렇게 개념적으로 잡히지 않을 테니까 여기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이 페이지는 펴놓고 한번 필요할 때마다 읽어보십시오. 질서라는 건 잘 알죠? 개의 상태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돈돼서 개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이 개는 이렇게 된다. 질서가 있으니까. 무질서라는 건 우리가 말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뭐 제멋대로 대해서 질서, 무질서하니까 질서가 없는 거. 그러니까 그건 개의 상태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마구잡이 철저하게 무질서하게지면은 그때는 또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런 걸 얘가 뭐냐면 주사위를 던질 때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나올 확률이 똑같으면 완전히 무질서하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확률로 모든 숫자가 나올 거니까 내가 6만 번 던졌다 할 경우에 정확하진 않지만 대개 1은 1도 10,000번, 2도 10,000번, 3도 10,000번, 6도 10,000번 가까이 예를 뭐 9,990번,
실제 던져보면 그렇게 돼요.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혼돈, 이거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걔가 결정론을 따르니까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조건이, 초기 조건이 민감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민감성 때문에 실제로는 미래를 예측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는 내가 여기에 기후를 예측할 때, 바람의 속도, 이론적으로는요, 바람의 속도, 구름의 양, 그다음에 습기, 바람의 방향, 이런 걸 알면은, 물론 기압, 정확하게 알면은, 3개월 뒤에 비가 올지 안 올지 예측할 수 있는 방정식이 있어요. 그런데 바람의 속도가 10이라고 할 때는 3개월 뒤에 청명한 날씨인데 10이 아니라 10.001이다 해놓으면 10.001이면 1000분의 1이네요. 그보다 더 자세하게 10.00001 만분의 1만큼 타이만 하더라도 폭우가 내려버려요. 그러면 그게 숫자가 약간만 달라지더라도 예측한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그런 걸 바로 카오스라고 그래가지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조금만 달라지더라도. 이론적으로는 10하고 딱 주면은 정확하게 뭐가 되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 10.00001 하면 해도 뭐가 오는지 알아요. 근데 문제는 10하고 10.001, 그 숫자가 100만 분의 1이 돼요. 100만 분의 1 차이가 나더라도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면 그건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카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무질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10일 때 대개 폭우라 치면은 10.001이라면 폭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진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정도를 가 무질서인 거지. 이것처럼 그냥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카오스는 조금 별난 거죠. 그래서 카오스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세상사, 그 다음에 물리 현상까지도 선형 현상이라는 게 있고 비선형 현상이 있는데, 선형 현상이라는 건 뭐냐?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비례할 때, 다시 말해서 원인과 결과가 비례할 때, 내가 저 사람한테 2배로 정성을 하면, 우리나라 요새 부모들이 애들 과외 공부를 되게 열심히 신경 쓰니까 과외 공부를 내가 예를 들죠. 내가 애를 학원에 2군데 보내면은 얘가 성적이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80점 받을 건데 4군데 보내면은 90점 된다. 그 다음에 6군데 보면 비례해서 98점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런 건 선형현상인데, 하나를 보냈더니 점수가 빵점처럼 나오는데 2개를 보냈더니 100점 가까이 나왔다가 3개를 보냈더니 이번에는 또 50점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도대체 원인과 결과가 비례관계가 없을 때 그런 걸 우리가 비선형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선형 현상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직선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여기 비라는 것이 붙어서 요걸 비례한다고 그러죠. 그죠? 비례한다, 비가 붙어서 비례하지 않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요걸 떼버리면 되니까 원인과 결과가 직선관계가 생깁니다. 이때는 전체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분을 다 더해 놓으면은 전체를 알 수 있고, 이런 건 환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선형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 선형 현상은 되먹임 효과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연기법 할 때 제가 연기법은 인과가 상호인과라고 했잖아요. 그죠? 원인과 결과가 서 영향을 준다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되먹임 효과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선형현상에는 되먹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먹임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드백이라고도 하고 되먹임하는데, 바로 상호인과를 일으키는 기계적인 과정, 어떤 물리적인 과정을 말해주는 거니까 피드백과 상호인과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신에게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선형현상 앞에는 선형방정식은 해를 구하기 쉽고 해법도 잘 알려져 있어요. 물리는
물리문제란 말은 지금까지 전부 선형현상을 다뤄왔어요. 비선형현상이 사실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99.99%가 비선형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물리학자들은 그걸 싹 눈 감아버리고 지금까지 선형현상만 다뤘거든요. 그건 방정식 풀기 쉬우니까. 여기 과학이 다룬 현상은 주로가 아니라 사실 1975년 이전까지는 뭐 주로가 아니라 100% 그냥 선형현상만 다뤄왔었어요. 근데 그 후부터 지금부터 이 복잡계 이론의 역사가 한 30년, 길어야 40년밖에 안 되는데 그 이후부터 비선형현상을 다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린다면 물리학에 나오는 뉴턴 방정식과 양적학 기본 방정식도 선형입니다. 그래서 고전적하고 양자론 주로 선형 현상을 다루거든요. 그런데 비록 방정식은 기본 방정식은 선형이지만 그 양자역학이든 뉴턴역학이든 입자가 3개, 삼체란 말은 그 여기 이 체는 박이라는 뜻이니까 3개, 대상이 3개만 있으면 입자가 3개만 있으면 벌써 뉴턴 방정식의 비선형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그건 어려워요. 일단 비선형 현상이 나타나면 어렵고 문제를 다루기가 귀찮으니까 빼버려요. 예를 들어서 태양과 지구와 달의 행동을 연구할 때 지구의 행동을 연구할 때 태양줄이 어떻게 도느냐 할 때 정확하게 하려면 달까지 보여야 되는데 달이 들어가면 귀찮으니까 달 빼버리고 태양과 지구만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달이 미치는 건 따로 좀 계산하는 이런 식으로 두 개씩만 하지 3개를 동시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첩이라 해가지고 전체 효과는 각각의 원인에 의한 효과의 합이 돼서 그 부분을 합치면 전체가 되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너지 효과는 없습니다. 1-1은 2지 1-1이 100이 되거나 1-1이 0이 되는 그런 일은 비선형 현상이 아니 그 선형 현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선형 현상 왜 잠깐만요. 여기 보면 원인과 결과가 비례하지 않아요. 약간의 자극을 줬는데도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극의 강도를 아무리 높여도 뭐 별로 눈에 띄는 효과도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체는 부분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전체 부분만 봐갖고는 전체에 일어나는 걸 모르니까 전체는 항상 전체로서 봐야해서 전일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여기 쓴 대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그래프에 그리면 직선이 아니고 되목임 효과가 있어서 결과가 다시 영향을 주고 근데 우리 주변은 다 비선형사가 차 있어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기도 하지만 약간의 노력으로 지나가다가 복권 하나 샀는데 그냥 100억짜리 당첨되는 뭐 그런 수도 있죠. 그런 건 다 비선형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선형 방정식을 구하는 일반적인 해법이 없으니까 물리학자들이 사실은 비선형상을 연구를 안 했어요. 이제 컴퓨터가 나오는 건데 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순탄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비선형상의 특징이에요. 이건 제가 증산도를 옹호하거나 증산도 이치가 맞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증산도에서는 어느 날 지구가 뭐 축이 갑자기 이렇게 변해가지고 우주에 갑작스런 변화가 온다는데 그 물리학적 타당하냐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있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건 증산도에서 말하는 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비선현상이 사면 어느 날 그냥 순탄하게 진행되던 과정에 지구 축이 이렇게 지금 기울어져 있잖아요. 축이 만약 비선현상이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증산도에서 말하는 게 뭐 과학적으로 이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지. 전 증산도 교리도 모르고 증산도 옹호할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비선양 현상 예로서 우리가 돈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갑작스럽게 변했잖아요. 그래 복잡계와 복잡성이라고 부르는데 단순계라는 건 굉장히 쉬워요. 알겠습니까? 계는 뭐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걸 고려한 대상, 이 방안에서 일어난 사물을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면 이 방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방안이 그냥 계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한 대상을 계라고 그러고 보통 특정한 성질을 가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어떤 집단이니까 이 방 안에 있는 것들 하면은 너무 복잡하고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 하면은 어떤 성질을 부여했으니까 보통 계라고 하면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거고 이 강의가 하나의 계가 되겠네요. 그리고 물론 구성원이 하나인 게도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계라는 건 뭐냐면 선형 인과에 의해서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계.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에 의해 하나의 결과가 결정된 시스템이고 방안의 공기, 측류. 측류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부드럽게 흘러가는 물이나 공기를 우리가 측류라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다이아몬드 같이 딱 질서가 잡힌 것들은 예측이 가능하죠. 제멋대로 움직이는 방안의 공기와 같은 완전한 무질서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꼭 같은 확률로 일어나면 물리학자들은 완전한 무질서를 질서만큼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 완전한 질서나 완전한 무질서는 단순계를 이루거든요. 근데 참고로 말하자면 물리학에서 완벽하게 해를 구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입자가 두 개인 대상밖에는 다룰 수 없어요. 완벽한 건. 나머지는 다 대강 다른 거지.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뭐 굉장히 뭘 우주에 대해서 복잡한 걸 말했는데 그 물리학자들이 실제로 방정식 풀어서 하는 건 딱 입자 두 개인 것만 하고 세 개만 되면 벌써 손 들고요. 대강 계산해서 해줍니다. 그 입자 세 개의 시스템부터는 완벽한 해를 구하지 못하니까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어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갈등의 요소가 뭐 한두 개겠습니까? 입자 세 개로 되는 시스템에서는 카오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복잡계. 일반적으로는 자연상은 완전한 질서나 완전한 무질서를 보이지 않고 어중간한 경우를 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계는 많은 구성력을 갖고 있으며 어떤 복잡성이 있어서 기술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복잡성이란 말은 그 과학에서 쓰면서 과학에 나오는 모든 용어는 반드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복잡계에서 말하는 복잡성은 정확하게 이해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말만 복잡하다 그러고 그 분야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잡계는 물리 시스템도 있고 인간의 마음도 있고 경제도 있고 아주 그 분야마다 다 다르게 복잡성을 조금씩 다르게 계산하는데 대강 보면 여기 쓴 대로 이 물리 시스템을 말했거든요. 결정이나 광물의 결정과 같이 질서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것과 여기에 방 안의 공기처럼 완전히 무질서하고 중간쯤 우리 살과 같은 거죠. 우리 살은 다이아몬드 같지도 않고 방 안의 공기처럼 흐트러지지 않죠. 따라서 이거는 이 속에서 진화를 해가지고 복잡하게 생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복잡계를 이루는 어떤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질서하고 완전한 무질서의 중간쯤 되는 거. 여기 있었잖아요. 복잡성은 아직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정립된 개념이 아니고 분야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대강의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복잡해 보이나요? 여러분 보기에. 복잡해 안 보이나요? 여러분 딱 중립이네요. 자, 복잡해 보이죠? 그냥 솔직하게 해서. 이런 건 복잡해서 말하는 복잡성 아니에요. 왜냐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요 공이 어디에 붙여서 어떻게 가도록 여기 완전히 그 예측할 수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완전히 어떤 그 규정된 규칙에 의해서 행동을 다 짤 수 있게 복잡하잖아요. 그럼 뭐가 복잡한 거냐? 복잡성에서 말하는 복잡한 거. 내가 자동차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각 부품이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자동차 부품이 보통 뭐 2만 개, 3만 개 된다 하더라도 이건 2만 개, 3만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더 복잡한 자동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동차를 복잡하다 안 그래요. 로켓은 보통 20만, 30만, 100만 개쯤 되는데 그것도 복잡하다 안 그래요. 부품에 작용을 다 하니까. 그런데 가정하기를 실제로 그런 거 비싼 일이 있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자동차가 내가 설계를 했는데 뭘 좀 실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설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만들긴 만들었어요. 근데 자동차가 물에 빠지더니 개구리처럼 헤엄을 쳐옵니다. 그럼 내가 설계한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 나타났죠. 그거를 복잡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보일 때 어떤 복잡계에서 말하는 복잡성은 그런 뜻입니다. 이제 조금 아셨겠죠? 이런 건 복잡하지 않아요. 그 복잡성은 고려하는 개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질서를 보이다가 어떤 임계점을 지나면서 카오스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제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을 텐데, 임계점 부분에서 개는 복잡한 행동을 보이는데, 질서와 카오스의 중간이 이 부분을 보통 복잡계라 불러서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시냇물 흐르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어떤 개는 임계점 부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개 스스로가 그 임계 상태로 와가지고 아주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든요. 그런 개를 복잡 적응계라고 봅니다. 아까 헤엄친 자동차 같은 거가 그렇겠네요. 그럼 우주는 복잡 적응계이냐? 저는 아마 그럴 거라고 믿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인간의 마음도 아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복잡 적응계냐? 아무리 무질서하고 쾌락만 가지고 살던 사람도 일생에 한 번쯤은 우주가 뭔가, 진리가 뭔가, 바르게 산다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어떤 특정한 그 임계점 부분이라고 그러는 그 복잡한 어떤 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쪽을 향해서 몰고 가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마음은 복잡 적응계일 거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깨달음을 찾는 복잡 적응계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궁극적 진리 생각하니까 그리로 온 거죠. 그래서 복잡계를 이제 조금 달리 말하면, 아까는 제가 여기 질서와 무질서, 이번에 그게 아니고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복잡성은 질서에서 카오스로 바뀐 임계점 부분에서 극대화되기 때문에 복잡계를 혼돈이 가장 에이지 오브 카오스라고 부르는데, 뭐냐면은 여기가 질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카오스인데 그 중간 부분, 그러니까 여기 카오스와 질서의 가운데 어떤 오중한 부분, 이건 구체적인 예를 아까 들어서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하기로, 우선 복잡계의 기본적 성질부터, 복잡계는 원래부터 복잡해서 복잡계가 뭐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복잡계의 성질을 쭉 나열해서 복잡계의 특성을 말하는데, 복잡계는 보통 열린계입니다. 열린계란 말은 외부하고 상호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 방 안에 있는 분들이 딱 나랑 하고만 이 얘기만 한다면 그건 닫힌 계인데, 밖에 나가기도 하고 딴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면 그게 열린계예요. 그러니까 외부와 교류가 있으면 그 열린계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원들 사이나 계 외부와의 관계가 또 비성적이에요. 그리고 평형이 아니고, 아까 분명히 비평형이고 열린계이고, 그러니까 복잡계는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계와 외부, 계와 구성원,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의 인과관계는 상호적입니다. 내가 영향을 주면 그 영향이 도로 나한테 영향을 주는 이런 성질을 가진 것이 이 연계의 세계인 거죠. 그 다음에 복잡계에서는 어떤 특성이 주어지냐면 과거를 기억하면 역사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 행동의 비선형적 성질이 있으면, 이거는 비선형 방정식의 수학적 특성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그 비선형적 성질에 의해 생긴 어떤 사건의 퀴즈가 생기면은 아무리 찾더라도 개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서 언젠가 그의 효과를 나타내죠. 우리 업도 그런 걸 것 같은데, 업도 그 전생에 있던 곳이 숨어 있다가 오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없는 비선형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작은 사건이 만드는 효과가 누적돼서
언젠가 조건이 갖춰지면 마침내 예기치 못한 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조건에 따라 걔는 자기가 추구했던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복잡하게 행동한다. 이를 가리켜 복잡계는 역사를 갖는다고 해요. 기억을 하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그다음에 예측 불가능한 거. 예측 불가능한 것은 카오스도 그렇고 복잡계도 다 같이 한데 예측 불가능과 되먹임. 예측 불가능과 되먹임은 카오스의 특징이기도 하고 복잡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되먹임은 아까 상호인 걸 뜻한 기계적인 말이고요. 카오스가 단순히 예측 불가능한 혼란스러운 현상을 가르치는 개념이라면 복잡계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지만 고도의 질서를 창출하게 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조금 있다가 카오스가 뭔지 복잡계가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복잡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흐르는 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여드리는데 복잡계의 행동을 알아보기 좋은 예로서 시냇물을 드시거든요. 시냇물은 조건에 따라 잔잔하게 흐를 수 있고 잔잔하게 흐른다는 말은 모든 그 물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층류라 부르거든요. 또 복잡성을 볼 수도 있고 카오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일류가 바로 카오스인데 이렇게 여기 잠깐만 봅시다. 여기 보면 자 처음에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요 물이 어디로 흘러가서 1초 동안에 물이 얼마만큼 흘러가느냐 잘 알 수 있으니까 단순계거든요.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의 속도가 빨라져서 어떤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시냇물이 바위 같은 장애물을 지나면 바위 뒤에는 어떤 소용돌이가 치는데 그 난리라 부릅니다. 소용돌이가 치면 그때부터는 과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게 돼요. 이런 걸 카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면은 잔잔하게 흐르는 층류와 그 시냇물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카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임계치 부근, 카오스 넘어가려는 임계치 부근에서는 한 덩어리 시냇물이 마치 살아있는 임계치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고도 질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잔잔히 흐르다가 복잡하게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중간쯤 되는 곳에서 아주 물들이 재미난 성질을 보이는데 그 성질이 어떤 건지 그거는 이제 조금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게 바로 자기조직인데 복잡계는 고도의 어떤 그 질서를 창출해서 가지고 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요소에는 없던 성질이 집단에서 돌연히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창발이라 부릅니다. 그 에머전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성질을 에머전트 프로퍼티를 해서 창발적 성질이라 부르는데 어떤 건지 볼까요? 자기 닮음과 그 다음에 복잡계는 부분이 전체를 잘 봤어요. 그래서 이걸 자기 닮음이라고 부르고 조금 개념은 다르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자기 닮음의 구조를 가진 걸 우리가 프랙탈 구조라고 그러는데 프랙탈 구조와 자기 닮음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그냥 같은 거라고 둡시다. 그리고 나중에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도 자기 닮음을 가져요. 나를 생각할 때 있으면 내가 나를 생각한다면 그 나를 생각하는 나 이까지 생각하면 자기 닮음의 구조를 층층이 가지죠. 카오스 예측할 수 없는 어떻게 됐냐면은 1960년 유명하게 로렌츠가 이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카오스 할 때마다 1960년 기상 패턴이 초기값의 미사일 차이에도 매우 크게 발생하는 것을 로렌츠가 발견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컴퓨터가 잘 안 쓸 때 사실 그 당시에 저도 이때 사람은 아니지만 뭐 이때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순 종이와 연필로만 계산하던 시절인데 이 사람은 컴퓨터 사용해가지고 뭘 계산하니까 아침에 프로그램 해놓고 점심 먹고 오면 한 4시간 동안 계산해 결과를 보니까 손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한 걸 컴퓨터로 계산했으니까 이 사람은 점심 먹고 오면 논문 자료가 하나씩 쌓일 정도로 있었다니까 논문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그 기상을 예측할 수 있는 방정식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방정식을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방정식을 하려면은 실제 기상 자료를 가져다가 넣어서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보면 바람의 속도는 초속 10.001m, 뭐 습도는 뭐 60.5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소점이 길게 붙으면은 계산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빨리 논문 쓰고 싶으니까 빨리 계산을 하니까 10.002 할 게 아니라 10이라고 그러고, 바람의 방향은 동쪽에서부터 그 서쪽 아니 북쪽에서부터 서쪽으로 22.005도만큼 기울였다 그게 아니라 바람의 방향은 그냥 22도 기울였다고 치고, 이렇게 하면 계산이 간단해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계산 결과가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원래 10이라고 넣었을 때 비가 온다 치면은 10.001 넣으면 조금 차이가 나니까 비가 조금 온다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 10을 넣으면 폭우가 쏟아지는데 10.001을 넣으면 청명해진다. 이렇게 하면 예측 못하죠.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발견했는데 60년대 했는데 아무도 그 논문의 중요성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유명해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 사람 유명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수학자 요크예요. MIT 수학자인 줄 알고 있는데, 논문을 60년에 썼는데 62년에 수학자 요크가 로렌츠 논문을 봤어요. 이거 중요한 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고 생각해갖고 요크가 카오스란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조건, 숫자가 약간만 다르더라도 그냥 결과가 엄청나게 변동이 심한 거를 카오스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붙여놓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 뿌앙까레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이 카오 현상을 발견했지만 학자들이 귀찮으니까요. 그런 거 비선현상 다루는 거는 무시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크로 인해서 로렌츠가 유명해지고 이제 카오스 현상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카오스라는 건 뭐냐면 유상 공간이라만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물리학자들이 속도와 그 위치까지 함께 말하는 거니까 그런 고려한 요소 다 합친 걸 유상 공간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고려하는 물리량 전체에서 그 두 점 사이의 그 거리한 말은 두 상태 사이가 약간만이라도 떨어져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상태가 조금만 다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진단 말은 상태가 크게 벌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걸 우리가 카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신신명에도 그런 말 나오죠. 평등심의 마음에 털끝만큼이라도 가리고 택하는 자존심이나 미워하고 좋아하는 자존심이 나와서 이 차들이 하늘과 땅의 간격이 된다. 승천대사의 신신명에 나오는 말인데, 호리우차 천지현교. 바로 우리 그 선성들이 승천 아마 3조일 거예요. 3조 스님이 이런 말을 벌써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간격을 보려는 상태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마음을 말한 건데 실제 세상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단순한 논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바뀐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달라지니까. 그래서 단순 논리로 생각했던 인과응보만 생각했던 사마천이 사기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악인은 잘 되고 선한 사람 하는 사람은 아주 비참해지는 결과를 보고서 과연 천도가 있냐고 외쳤는데, 이런 복잡계를 이해하면 그게 아니고 우리도 모르는 깊은 복잡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가지고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리아식이라는 걸 상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몸에는 우리도 모르는 저 깊은 마음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리아식이 있어서겠다. 나이가 뭐냐면은 이와 같이 그 소용돌이 치면서 빠르게 흐르는 시냇물 이런 거죠. 담배 연기와 모양 표현하는 거. 여기 우리나라 바다로 들어오던 따뜻한 그 바닷물도 찬 바닷물과 만나서 소용돌이에 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난리예요. 충유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소용돌이 치는 공기 흐름.
그다음에요. 이런 게 난리고요. 다 옮겨버려요. 지금 보였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다 흐르는 게 층류, 라미나 플로라가 층류. 그다음에 우리 그 도시 경우에는 공기 높은 데서는 층류가 흐르지만은 여기 빌딩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 공기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 도심의 공기들은 전부 다 난류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 이런 건 층류, 이게 난류, 이건 전부 다 카오스가 돼가지고 예측을 못합니다. 담배 연기도 이거 어떻게 물리학이 우주 140억 년 전에 우주가 어떻게 됐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담배 연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 예측을 못해요. 이런 게 카오스입니다. 여기 조금만 입자 공기가 하나만 약간만 달라지더라도 전혀 다른 걸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이중진자 한번 봅시다. 이 진자가 이렇게 두 개를 매달아 놨거든요. 이게 여기에 있던 위치가 약간만 속도가 다르거나 위치가 다르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예측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행동하잖아요. 요 무게가 좀 다르거나 뭐가 조금만 바뀌더라도 그 행동이 엉망되는 이런 것들이 다 카오스예요. 우리 마음도 이런 카오스가 있다는 게 아까 그 승찬 스님의 신신명의 말씀이고요. 기타 카오스 현상들은 뭐냐? 우리 많이 보이는데 우유가 탁 떨어지면 이렇게 크라운처럼 생기는 모양. 이것도 어떻게 되냐? 뭐 유리창에 부딪히는 그 빗방울의 모양. 그 다음에 물 위에 떨어뜨리는 우유가 퍼지는 모양. 이런 것들 전혀 과학이 못 따릅니다. 그런 게 카오스예요. 근데 여기는 물리 현상을 두긴 했지만 생각하기를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불교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뭐가 그러니까 초기 조건, 나비 효과라는 건 뭐냐면 초기 조건이 약간만 달라져도 결과가 크게 바뀌는 거. 여기 초기 조건이 다 비슷한데 시작되는데 요놈은 이리로 가고 이놈은 이리로 가요. 결과가 너무 달라졌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바로 나비 효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비 효과라는 말은 왜 나왔느냐? 이제 그 요크가 1972년에 논문을 주목함으로써 이제 그 로렌츠가 유명해진 다음에 로렌츠가 1970년 미국에서 강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질에서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란 말은 굉장히 작은 효과잖아요. 그죠? 그 효과가 증폭돼가지고 텍사스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 요즘은 그런 말을 바꿔 써가지고 뭐 북경에서의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이 3개월 뒤에 서울의 폭우를 갖고 올 수 있다. 또는 한라산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서울의 폭우를 갖고 올 수 있다는 말로 바꿔 쓰는데 원래 나왔던 말은 이 말이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요거 하나 알아두고 있으면 조금 잘난 척할 수도 있지 어디 가서. 네. 그다음에 근데 카오스와 임계 상태는 좀 달라요. 임계점 부분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출현할 수 있지만 카오스 상태는 질서가 출현하지 못해요. 그다음에 카오스는 무작위 질서가 다르거든요. 무작위 질서란 말은 아까 주사위를 막 던지는 것 같은데 카오스가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마구잡이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똑같은 확률이 일어나므로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오스는 구성원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을 때 일어나지만 마구잡이는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무시할 때 일어나니까 카오스와 마구잡이는 다 다르다. 그러면 완전한 무질서는 글자 그대로 마구잡이적으로 무질서하지만 카오스에는 어떤 종류의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 자기 닮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뜻인데, 그다음 복잡계와 카오스를 좀 비교해 볼까요? 자, 복잡계는 카오스의 가장자리라고 하지만 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카오스는 입자 3개가 있을 때만 생기지만 복잡계는 개의 구성 요소가 무지하게 많아야 돼요. 그게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다음 복잡계에서는 갑자기 고도의 질서가 탄생할 수 있는데 카오스에서는 질서가 탄생할 수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개의 구성 요소가 많을 경우에 어떤 놈은 복잡계, 어떤 놈은 카오스에 있다 치면은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 질서와 카오스는 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을 일으키는 카오스와 고도의 질서는 한 놈에서 나온 다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본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그냥 카오스 같은 상태에 살 수도 있고 고도의 질서가 나와서 깨달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똑같은 수학적 체계를 갖는 하나의 물리계가 어떤 조건을 약간만 바꿔줌으로써 질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카오스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둘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생심을 우리가 법적계라 부른다면 중생심에서 부처가 나올 수도 있고 미혹의 카오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나오죠. 망의 복잡성. 자, 인간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볼까요? 물질계에서의 측면이나 인간 사이라는 조직의 측면에서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 인간계인데 우리 두뇌 시냅스, 두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두뇌 신경세포로 이루어졌고 그 신경세포마다 5,000개 내지 10,000개의 시냅스가 있는데 그 연결 방식은 성냥대가리 만한 두뇌 세포를 떼온다면 10의 100만 성입니다. 10의 1승이라면 연결한 뜻이잖아요. 우주의 입자 총수는 몇 개냐면 10의 90승계예요. 이 우주에 들어있는 빛의 속도, 빅뱅이 있을 때 빛까지 있으면 10의 90승계니까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겠죠? 원자는 내부 구조가 단순해서 물리학적 기술가 있고 별은 입자가 많이 모였지만 중력에 의해서 내부 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에 과학이 잘 치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인간계는 이 시의 100만 승계의 그 시냅스 연결이 가능한 인간의 두뇌는 어떻게 연구할까요? 다시 말해서 인간을 아는 것은 다시 말해 나를 아는 것이죠. 나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우주를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부처님이나 선성들은 깨우쳐가지고 자기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알죠. 그게 바로 상정이와 복잡계에 있어야 하는 특별한 질서입니다. 그 질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있을 수 없는 사건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써놓고 갈게요. 여기 뮤지코필리아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거든요. 올리버 섹스가 지은 건데 인간의 마음과 세상은 복잡하게 이루고 있는데요. 인간과 마음 세상이 언제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는데 작은 원인이 큰 결과처럼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요거 서번트 중홍이라는데 서번트라면 SAVANT에서 뭐 천재성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은 외과 의사였어요. 외과 의사인데 어느 날 전화를 걸다가 옛날 1970년대 60년대인가 전화를 걸다가 그 전화 박스에 이렇게 벼락을 쳤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벼락을 맞았으니까 전화선 타고 벼락을 머리까지 전달했으니까 이렇게 기절해버렸어요. 쓰러졌어요. 그런데 깨어나고 보니까 악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작곡가 됐습니다. 그 벼락이라는 그 작은 원인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작곡가가 됐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제이슨 페짓은 고등학교 중퇴 학력인데도 강도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렇게 두드려 맞아가 땅에 쓰러졌어요. 시아트 사람인데 두드려 맞아가지고 기절해가지고 땅에 쓰러졌는데 머리를 다쳐가지고 뇌진탕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뇌진탕이 일어나 보니까 이 프렉탈 기하학이라는 그전에 없던 기하학을 대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일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건 영화로 나왔던 사건인데 이건 실제 주인공인데 여러분들 레인맨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 실제 인물입니다. 서번트 증후군의 천재로서 1988 영화 레인맨의 실제 모델인데요. 미국의 우편번호와 1만 권 이상의 책을 통째로 그냥 보면 애웁니다. 전화번호 하나를 대략 900페이지가 1000페이지쯤 되는 전화번호인데 빽빽하게 글쓰기 얼마 썼어요. 그거를 이렇게 넘겼는데 뭐 3시간 걸렸다요. 근데 하나 넘기는 한 페이지 딱 보는데 8초 정도 걸렸다는데 그냥 그걸 다 통째로 외웠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두뇌에는 그런 게 숨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연할 때 했죠.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온 우주가 우리의 공을 세웠고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그랬는데 그런 무한한 사실 이 능력이야.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에 비할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런 능력들이 우리한테 숨어 있어요. 자, 깨달음의 길에 가서 이런 일이 없겠냐고요.
육조해령은 천대라서 웅무소주하여 이생기시만 듣고 단발 깨끗했지만 천하의 바보도 깨칠 수 있어요. 그 깨친 게 바로 누구냐? 쫄라 판다카죠. 쫄라 판다카는 여기 그냥 읽을게요. 어리석은 자가 꾸준한 노를 깨달은다는 건데 쫄라 판다카는 머리가 나빠요. 주리반특은 한자 말이고요. 출간이 3년이 지나도 개성을 하나도 외우지 못하고 뜻도 외우지 못해서 눈물 흘리면서 나 그냥 이제 집을 가겠다니까 부처님이 그러지 말고 너 그냥 쓰레기만 치워. 쓰레기 치우는데 요건 외우지. 그냥 쓰레기를 치운다. 그러면 쓸 때마다 쓰레기를 치운다. 내 마음을 쓴다. 요것만 외우라 했어요. 그건 외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무슨 짓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이 마당을 쓸 때마다 빗자루가 왼쪽으로 가면 쓰레기를 치우고 오른쪽으로 가면 티끌을 없애라. 근데 그것만 하고 그것만 한 거야. 딱 보면 바보니까 계속.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제자들과 대중들 신발 닦아주고 먼지도 털어주고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부처님이 그냥 이런 거 시키지 않았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이 쓰는 것은 내 마음을 쓰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금방 이 개성이 나왔어요. 욕심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요 티끌과 때는 깨끗하지 못함이 아니네. 어리석어 지혜롭지 못함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요 티끌과 때는 깨끗하지 못함이 아니네. 이런 개성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뭐가 됐냐면은 여러분 아침 예불 할 때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외우잖아. 그 16성이 바로 중에 한 분이 이 쫄라 판다카입니다. 그는 집착과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해탈되었고 후일 3장에 통달해가지고 신통설법 제1의 아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신통설법이라는 말은 누구냐면 설법 제1은 보통 우리 불운한 존자라 그러는데 불운한 존자는 일반 대중한테 하는 말이고 이 사람은 아주 좀 까다로운 거 그런 거는 이 쫄라 판다카가 최고로 남한테 설명을 잘해줘요. 그 16성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바보도 그러니까 육조 해령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바보도 이렇게 오랫동안 축적이 되면 어느 순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임계점에까지 이르기까지 어려운데 이 쫄라 판다카 10년 동안 마당을 쓰면서 쭉 순이란 마음으로 임계점까지 이르다 보니까 이렇게 깨친 거죠. 그래서 바로 쫄라 판다카를 깨달으면 인간의 마음이 복잡됨을 잘 보여주는데 인간의 마음이 복잡되기 때문에 노력을 10배, 20배 한다고 해서 결과가 10배, 20배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한동안 아무리 효과도 없는 것을 보이다가 마음이 임계상태 이런 순간 폭발적으로 노력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수행은 쉬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왕창 놀다가 주말에 철야정진하는 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5분, 10분이라도 꾸준히 좌선하고 경전 읽고 마음을 가다듬는 살펴보는 이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주장을 세운 주의가 자기가 공부한 어떤 동굴 중에 썼다는 건데 양기 발처 금성욕도 정신을 하다못종 양기가 바라는 곳이면 쇠와 돌도 또한 부러진다.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 어떤 일이 이루지 않게 정성껏 굴도를 공부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고 마음먹고 꾸준히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복사계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지금 조금 쉬었다가 하기로 하죠. 근데 오늘은 양이 많으니까 조금 늦게 끝날 거예요.